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작품은 팀 버튼 감독의 비틀주스입니다. 자,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 괴상한 영화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비틀주스 원래 작품은 그 198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의 지금 소편입니다. 비틀주스는 비틀주스를 두 번 쓰는 거는 영화를 보신 분들, 이 영화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비틀주스라고 하는 이 전편에서는 바이오 엑소시스트, 그러니까 생체 퇴치사라고 해야 되나요? 살아있는 것 퇴치사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악마죠, 악마. 악마에 해당되는 존재인데, 굉장히 이 팀버튼의 초창기 시절에 악동스러운 기질이 아주 가장 넘쳐나는 작품이 이 비틀주스라서 사실은 컬트적인 인기가 좀 있는 작품입니다. 호러 영화는 전혀 아니지만 호러 캐릭터로 소모될 만큼 아주 인기 있는 캐릭터인데, 물론 이것은 북미 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 팬들한테 좀 그렇고요. 한국 팬들은 사실 이 비틀주스 원래 오리지널 작품은 비디오로 소개가 되었지, 당시에. 국내 극장 개봉도 이루지 못한 좀 인기 없는 작품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 팬들 한정으로는요. 하여튼 뭐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팀 버튼이 넷플릭스에서 웬스데이라는 작품을 지금 히트시켰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비틀주스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36년 만에 속편 제작입니다. 위노라 라이더도 나라까지 한번 갔다가 지금 우리 넷플릭스 시리즈죠. 거기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돌아온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비틀주스는 이 팀버튼 감독의 장편 작품으로는 두 번째 영화고요. 피의 대몸이라는 이제 코미디 영화, 괴상한 좀 그런 코미디 영화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역시 국내에서는 지명도가 없는 작품입니다만, 이 팀버튼 입장에서는 출세작입니다. 팀버튼은 아시다시피 칼 아츠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학교 출신이죠. 근데 되게 그 디즈니 계열의 학교입니다만 디즈니 색깔과 전혀 안 맞는, 되게 이 사람이 그 뭐 전시회 같은 거 많이 해서 알려져 있지만 우울증 어렸을 때 많이 알았고, 되게 병적이고 환상적인, 그러니까 되게 우울하면서 동시에 또 독특한 뭐 그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정신세계와 연출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국내 팬들에게는 이 사람의 영화보다도 직접 연출작이 아닌 크리스마스 악몽으로 더 알려져 있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헐리우드에서는 굉장히 승승장구했었고요. 역시 또 당시만 해도 슈퍼히어로 영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배트맨이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작품 이전에 상당히 히트한 배트맨과 배트맨 리턴즈를 통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팬들은 좀 동화적인 느낌의 가위손을 더 많이 좋아하고요. 좀 기괴한 영화들은, 이 팀버튼의 기괴한 영화들은 좀 인기가 없었죠. 뭐 화성침공 같은 작품은 어디서나 별로였습니다만,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만, 뭐 슬리피 할로우 같은 작품도 있었고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이고요. 빅피쉬나 아마 국내 팬들은 가위손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찰리의 초콜릿 공장도 연출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부진한 색을 보여줍니다. 뮤지컬 스위니 토드 이후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다크 섀도우, 프랑켄 위니 이런 작품들은 좀 힘이 빠진 느낌이 있고요. 그래도 조금 부활 느낌이 좀 들어서 빅 아이즈 이후에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이, 뭐 흥행에는 뭐 국내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뭐 덤보 같은 작품들을 연출을 해왔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에서의 시리즈물 웬즈데이가 크게 성공하면서 이 비틀주스를 연출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쪽 평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지금 로튼 토마토 지수를 보신대요. 전작인 비틀주스에 대한 평이나 현재의 지금 소편 비틀주스에 대한 평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평단은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이게 아마 한국 분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기는 좀 어려운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게 뚜렷하게 코미디라고 하기엔 되게 그 고스럽고 좀 잔혹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세계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사후세계를 그것도 팀버튼식으로 막 뒤틀러 가지고 다루고 있어가지고 요것을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웃자고 만든 영화고요. 아주 뒤틀어진 상상력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은 비틀주스라는 캐릭터가 일단은 메인인데 사실 스토리상에서 항상 비틀주스는 일종의 무슨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만드는 일종의 괴상한 캐릭터입니다. 괴짜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화의 정서를 지배하지만 스토리상 핵심 인물은 아니고요. 빌런이자 도우미이자 뭐 안티 히어로일 때도 있고 빌런일 경우가 더 많고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필요해서 부르긴 하는데 와서 난장판을 쳐주고 있는 그런 뭐 이상한 존재 같은 존재죠. 비틀주스가 있고요. 사후 세계의 생체 엑소시스터 였다가 지금도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등장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문제를 더 만드는 건지 헷갈리는 존재입니다. 주인공 리디아인데요. 영화에 이게 지금 1편에 있는 스티커 네이버에서 구할 수 있어요. 스티커에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배우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마이클 키튼이 사실 마이클 키튼의 출세작이거든요. 이 작품의 성공으로 전혀 다른 이미지의 배트맨 브루스 웨인 역할을 맞으면서 이제 슈퍼스타의 계열에 올랐다가 한때 또 잊혀졌다가 다시 최근에 부활한 마이클 키튼이죠. 연기력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배우고요. 버드맨으로 압도적인 연기를 선보이면서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노나 라이더는 역시 진짜 사생활적으로 나락으로 갔다가 최근 극적으로 부활을 해서 다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리디아로 복귀를 했고요. 딜리아 역할의 캐서린 오하라도 최근에 이제 연기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다시 부활한 캐릭터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그 뭐죠? 뭐 나홀로 집에의 엄마 역할로 더 유명한 배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아서 사실 나이든 이제 할머니이신데 할머니 캐릭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이 비틀주스 1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캐서린 오하라가 연기한 델리아 디츠 그리고 이제 위노나 라이더가 연기하는 리디아 디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이 캐릭터예요. 제프리 존스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그래서 이 캐릭터가 영화에 보면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사망 장면이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상어한테 먹힌 걸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비틀주스 세계관에서는 그 사망 상태 그 좀 징그러운 모습으로 영화 속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제프리 존스가 안 나와서 이 사람 배우가 사망을 했나라고 찾아봤는데 사망은 아니고 사과를 아주 세게 치셔가지고 범죄를 해가지고 영화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감독이 복수했나 싶을 정도로 전혀 이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틀주스 속편의 새로운 캐릭터는 리디아의 딸로 제나 오르테가가 연기하는 아스트리드가 등장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웬스데이의 타이틀롤이죠. 그 아주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또 인물 중에 한 명이 제나 오르테가가 이 리디아의 딸로 등장하고 또 혹시 능력을 전편의 리디아의 캐릭터 전편에서 비틀주스에서는 그 리디아 디츠가 그 귀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소녀로 등장을 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되게 반항기에 접어든 소녀의 역할인데 오히려 이제 귀신 부부와 가까워지는 캐릭터였는데 아스트리드는 이제 아예 부정을 하다가 요 세계에 접어들게 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 인물이기도 하고 약간 이 제나 오르테가가 웬스데이에서 맡은 캐릭터에 비하면 좀 더 그냥 평범한 소녀에 가까운 캐릭터예요. 모니카 벨루치가 존재감이 여전한데 이 지금 나이가 이제 굉장히 들었는데 아마 모니카 벨루치는 그 말렌나라는 작품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미모를 선보였던 배우였죠. 근데 여전히 뭐 나이 드셨지만 아름다움을 보이시는 델로레스라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약간 영화 속에서는 생각의 존재감보다는 역할이 좀 미비해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윌렘 데포가 울프 잭슨이라는 일종 형사 캐릭터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후 세계의 형사 같은 존재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는 전생에
스턴트 사고로 죽은 배우라는 형사물의 배우라는 점이 재미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형사로 존재하지만 사실은 가짜인 거죠. 그래서 이 뭔가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는 팀 버튼의 사후 세계를 좀 대표하는 이상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편에서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하는 소두 인간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이블 밥이라고 해서 나름 이 소두 인간들 중에서 그 비틀주스의 비서 같은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스티스 록스라는 배우가 롤이라고 해서 리디아의 현재 남친으로 매니저이자 남친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제니 오르테가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스트리드죠. 이 부모를 전형적으로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소통이 안 되고 있고요. 이 소녀는 아빠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영화 속에 보면 이제 엄마의 전단편인데 아마 이혼하던 와중에 아마 아마존 강에서 실종돼서 사망한 걸로 나와서 아빠를 되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환경운동 같은 데 관심이 있었던 좀 이상주의자로 좀 등장을 하고 있고 과학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신 노름 같은 것들을 놀리면 엄마가 이제 그 TV에 나오는 영매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들 놀리는 거죠. 사립학교 같은데 그런 거에 짜증을 내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여기는 좀 외로운 소녀로 등장을 합니다. 왕따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외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츠의 리디아 디츠, 위노라 라이더의 아빠의 캐릭터 해당되는 인물. 사실은 이제 어른의 사정에 의하면 영화에 출연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는 바람에 이제 사실상 이 영화에서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존재는 나옵니다만 얼굴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망 장례식 장면으로 이제 영화는 대축되고 전편의 팬들이라면 그 똑같은 장소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이 새록새록할 겁니다. 거의 같은 건물을 재현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유사하고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속편을 보기 전에 전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테마 이 데니 엘프만의 그 특유의 팀 버튼과 아주 오랫동안 협력을 했었던 음악가죠. 데니 엘프만의 그 동화적이고 뭔가 기괴한 막 섞여 있는 그런 그 음악이 펼쳐지면서 마을을 쭉 훑어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전편에서도 똑같이 그러다가 이제 미니어처로 연결되거든요. 이 집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속편의 정석을 그리고 잘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편에 나왔던 세계를 좀 더 확장하고 그러니까 오마주를 바칠 건 바치고 확장을 하면서 이 팀버튼식 사후 세계를 종횡무진하고 난장판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즐기도록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정서가 죽음을 가지고 갖고 논다, 죽음의 세계를 그렇게 막 비틀어서 표현한다는 게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객들한테는. 근데 그걸 가지고 노는 게 또 이 영화의 또 재미이고요. 어차피 이것은 영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하시면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등장인물들은 다 우스꽝스러우니까요. 이게 이제 이 장례식장에서의 이 현재의 가족 구성원이죠. 디츠 가문의 전편에서 허영심 가득했던 그 새엄마 이 리디아 디츠, 위노라 라이더의 새엄마였던 이 델리아 디츠, 캐서린 오하라는 더 잘 나가는 예술가가 돼서 그 아주 큰 도시 뉴욕인가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나가는 미술가로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 존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스트리드 디츠, 제나 오르테가가 연기하는 이 손녀 딸의 학교에 아예 무슨 그 예술 톤을 갖다가 그려냅니다. 이게 또 전편에 이 델리아가 만들어놨던 그 조각품들이 그대로 또 등장을 해서 전편 팬들이라면 또 반가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은 서구권에선 거의 또 컬트 영화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보면 사실은 80년대에 만들어진 그 특수효과들이 되게 어색한 게 많이 드러납니다만 그걸 좀 감안해서 보면 또 그런 재미들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풍경에 갑자기 일어나고요. 이 지금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위너라 라이더가 연기하는 리디아 디츠가 그의 매니저인 남친이라고 할 수 있는 롤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갑자기 엉뚱하게도
할로윈에 결혼하자는 죄를 받습니다. 로리는 누가 봐도 약간 뺀질뺀질한 이 사기꾼 같은 놈인데 그게 넘어가는 것을 꼴을 보고 있는 아스트리드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을을 종횡무진해서 다니는데 이것도 익숙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전편에 그 부부 디나 데이비스랑 알렉 볼드윈이 연기하는데 알렉 볼드윈도 요즘에 TV 영화 출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디나 데이비스도 거의 은퇴 정도의 상황이라서 거의 등장하지 않고 영화에서는 이제 이 영화에 설정되어 있는 고수 귀신으로 존재하지 않고 떠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자 어쨌든 언급만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 마을에서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이 등장을 하면서 이 소년과 일종의 이제 썸을 타는 거죠. 썸을 타면서 이제 데이트도 하고 원래 되게 냉담한 일종의 범생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스트리드라고 하는 캐릭터였는데 이 소녀 되게 우울한 상태에서 만난 소년이 위로가 되고 그 연결고리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읽었다라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히 이 10대 미국의 10대 소녀들한테 도스토옙스키를 공유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납득력 있는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읽고 그것을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극히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한국의 소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죠. 자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이제 TV 장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또 꽃 미모 시절에 위노나 라이더의 사진이 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걸 놓고 있는 건 전편에서 이 위노나 라이더 리디아와 결혼을 해서 현세에 나타나고자 했었던 비틀주스의 손이 보입니다. 월드 베스트 보스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지금 이 소두 인간들을 채용해서 전편보다 확장했어요. 더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엑소시스트로서 사람들 놀래게 하고 죽이고 뭐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근데 죄책감 따위는 없는 게 비틀주스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기사를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에 의하여 리디아의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런 거죠. 리디아도 고향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자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아스트리드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리디아 이 세계의 접점이 이제 생길 모티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약간 이야기를 비틀주스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지금 요 뒤에 배경이 보이는 게 모니카 벨루치가 연기하는 캐릭터죠. 넬로레스라는 캐릭터인데 그러면서 이 스토리상 비틀주스가 원래 현세에는 언제적 사람이고 어떤 인물이었는가가 나옵니다. 모니카 벨루치가 어디 출신이다. 이탈리아 배우라는 걸 감안을 하면 이탈리아로 이었다는 설정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현생에서 이 최초의 이제 비틀주스라는 이름을 부르는 비틀주스라는 이름을 3번 부르면 비틀주스가 현생에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또 비틀주스 또는 홈이라고 3번 부르면 홈이라고 3번 부르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비틀주스라 3번 부르면 비틀주스는 원래 있던 데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설정들을 활용하는데 이 누군가 사고 쳐가지고 비틀주스를 불렀다가 깜짝 놀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은 이제 아스트리드에 관련되는 거고요. 반갑게도 전편에서 보여줬던 이 표현주의적 미술의 형태들이 앞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여러 인물들의 행적을 쫓게 되는데 이들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한편에는 델로레스가 돌아다니면서 이 비틀주스와 원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틀주스를 쫓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등장 장면 상당히 압도적으로 등장을 해요. 이 모니카 벨루치가 거의 이제 몸이 잘라져 있는 모습들이 이제 붙으면서 등장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당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등장 장면만큼은 그 등장 장면만큼 후반부에 사라지는 장면이 좀 어이가 좀 없어서 좀 쉽게 사라져서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어쨌든 이 딸내미가
상황이 꼬이게 되면서 아빠를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후 세계로 가게 됩니다. 이 장면도 사실 재밌는 장면인데 이 영혼을 빼앗기고 이 영혼이 이제 죽게 되게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서 지금 소울 트레인을 타러 갑니다. 소울 트레인은 또 80년대까지 있었던 미국의 되게 대표적인 그 음악 댄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 댄스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현하면서 등장인물들이 출연하면서 이 소울 트레인을 타고 출발한다는 장면도 사실은 또 되게 시대적인 그 자기네 경험을 투영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독특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그걸 모르는 분들이라면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한데 사실 거기 개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여차저차 요 장면이 아까 이제 모니카 벨루치가 첫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요 되게 으시시한데 또 모니카 벨루치가 또 저런 식으로도 하는데도 아직 여전히 아름답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모니카 벨루치를 보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장면인데 이런 식의 이제 캐릭터 묘사가 옛날식 카툰식 그 표현법이죠. 이거 이제 그런 스탑모션 기법을 비틀주스 1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2편에서도 과용은 되지 않고 이제 기술은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징그럽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모니카 벨루치가 연기하는 델로레스는 저렇게 영혼을 빨아들이니까 이미 죽었는데 또 한 번 죽이는 좀 무서운 존재로 등장합니다. 당연하게 좀 이 비틀주스도 무서워할 만한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델로레스가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이제 마지막에 어, 대, 대 뭐죠? 클라이맥스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델리아 리츠, 캐서린 워라가 연기한 캐릭터의 경우도 어쩌다가 사고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요. 또 사후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제 대혼란의 복잡함이 이 공간, 되게 이 팀버튼의 아주 지멋대로의 상상력, 그 다음에 이 미장센 같은 것들, 되게 막 지멋대로 흘러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고요. 요 장면에서 이제 이 장면, 이들 정신 상담소를 맞이한 가장한 비틀주스의 이제 그런 연기, 그러니까 이것저것 캐릭터를 막 연기하죠, 지 마음대로.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장면 같은 데서 이 비틀주스의 이 행패들을 체감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영화의 막바지에 좀 요런 장면, 뮤지컬 시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편에서도 가장 웃기는 장면은 식탁에서 이제 그 칼립소의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해리 폴라폰테의 데오라고 하는 노래가 이제 나오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마이크 키트는 아니고 그 장면에서는 이제 전편의 부부들이 약간 무섭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우스꽝스럽게 연출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현실의 인간들이 더 무섭죠.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우습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비틀주스가 이 뮤지컬 시퀀스를 연출합니다. 그러니까 립싱크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립싱크 노래가 리처드 해리스는 영국의 배우이자 가수죠. 근데 저도 이 노래를 몰랐는데 메가드 파크라는 이제 1960년대에 나온 노래예요. 이 곡이 무려 7분 31초입니다. 유튜브에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 노래에 연출을 하고 결혼식 장면,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식 장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틀주스가 그렇게 꿈꾸는 리디아와의 결혼을 하기 위하여 성당에 나타나서 펼쳐지는 이 장면에 등장인물들 대부분이 등장해서 이 메가드 파크에 맞춰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역시 기괴한 뮤지컬 시퀀스 장면인데 오직 사실은 팀버튼 말고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기 사실은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버튼의 영화들도 상업적으로 부침을 거치면서 영화를 많이 만들긴 했지만 최근 작품들에서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옛날에 만든 영화를 또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장면을 보기는 사실은 그 스크린에서 보기를 만나기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옛날 정서가 탁탁 흐르는 노래예요. 리처드 해리스가 누구냐면 사실은 요즘 팬들은 아마 해리포터 1, 2편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영국의 되게 명배우고요. 해리포터 1, 2편에 덤블도어 교수를
연기했던 배우죠. 그러니까 그 촬영하시고 사망을 한 바람에 마이클 갬본이 이제 덤블도어 교수를 다시 연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배우입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명배우고요. 이 알고 봤더니 이 노래는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랐던 당시로서 엄청난 히트곡이었더라고요. 리치드 웨이스는 가수로도 많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장면들 같은 게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이제 이 영화의 풍자 같은 것들도 좀 들어있는데요. SNS에서 이 남자가 사실 기본적으로 나쁜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식 장면도 일부러 헬로윈에 맞춰서 그러니까 영매 일종의 그 인플루언서, 영매 TV 진행자이기 때문에 리디아가 그러면서 이 객석에 부르는 존재들이 바로 이런 인플루언서들이에요. 뭐 영화에 나오는데 근데 그 인플루언서들의 세상에 대해서 삐딱한 팀 버튼은 한번 혼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들 갖다가 비틀주스의 힘을 빌어서 모두 다 핸드폰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한 풍자 같은 것도 사실 이 팀버튼의 시선이 좀 들어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뭐 깊이보다는 좀 그런 거 한번 보기 싫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 좀 수공업적인 느낌의 이 영화 속에서는 그 영화에서 4, 5세계의 영혼을 잡아먹는 모래뱀 이 또 영화 속에 잠깐 등장을 하고요. 그것도 이 전편처럼 이 모래뱀의 등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아스트리드고요. 그 다음에 약간 윌렘 데포의 역할을 하는 울프 잭슨이라는 캐릭터도 사실은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데 그 가짜와 진짜, 그러니까 사후세계 이 팀버튼의 세계에서 형사란 마치 형사 영화 속의 배우처럼 진짜를 연기하는 가짜, 그러니까 형사를 연기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현실에 대한 좀 빗대임 같은 것들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있는 장면들도 있어서 재밌고요. 영화가 기본적으로 할로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 할로윈을 예로 펼쳐지는 클라이막스가 펼쳐지는 장면들도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비틀주스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구성에서 뭐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건 비틀주스답지 않은 영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틀주스라는 이 캐릭터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캐릭터고요. 어떻게 보면 의도와 상관없이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빌런이기도 하고 뭐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인공들은 주체성을 가지고 이 비틀주스를 들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편의 속성이 이 영화에도 그 지멋대로의 속성이 나타나서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변한 최근의 팀버튼의 세계에 비해서 지멋대로였던 이 초창기의 팀버튼의 모습을 본다는 점이 반가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관객들이 사실 이 팀버튼의 영화들 초창기 영화들을 많이 봤다는 생각을 하긴 힘들거든요. 국내에서는 사실 이 팀버튼의 영화들이 80년대 중후반 후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팀버튼은 역시 소수만 좀 좋아하는 감독에 해당됐고 약간 예술영화 범주, 헐리우드 감독이지만 예술영화 범주에 들어가는 감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미국에서는 훨씬 더 대중적인 감독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게 팝컬처랑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그런 감독이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이 영화 속에서 다행히 전편의 그런 에너지가 이 영화에도 어느 정도 잘 살아있는 영화라서 뭐 사실은 뭐 만듦새도 어떻게 보면 이 VFX의 발달이 더 많이 이루어진 세계가 되면서 이 연출 자체가 좀 더 자연스러워졌고요. 약간 또 가짜 같은 느낌을 주는 건 일부러 그런 면들도 있어요. 핸드메이드의 감성 같은 게 또 이 팀버튼 특유의 정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잘 살아있는 영화라서 그런 좀 눈속임과 그러니까 이 비틀주스 자체가 원래 눈속임을 즐겨하는 남을 속이기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니까 그런 캐릭터의 특성들이 영화 속에도 잘 묘사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니카 벨루치가 연기하는 비틀주스와 그 비틀주스 서사와 연관되어 있는 이 캐릭터라든가 그다음 윌렘 데포가 연기하는 울프 잭슨의 캐릭터 등이 존재감에 비하면 별로 스토리상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유의 재미들을 잘 살리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틀주스는 이런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팬이라면 그래도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영화들이 그렇게 아주 뭐 스펙타클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신없는 영화들을 극장에서 보는 것 자체가 매우 즐거운 경험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영화들은 이 TV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즐기기에는 산만하죠. 근데 그 산만함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영화를 갖다가 극장에서 보는 게 또 매우 흥겨운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향을 매우 많이 타는 영화라는 점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소마 시네마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